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조기 폐장했던 뉴욕 증시 이제 금요일에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했습니다. 감세하는 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서명식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나 경제 지표는 없는 주간인데요.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또 이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아들일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5개국, 적어도 12개국에 월요일 날 관세 관련한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테슬라 CEO는 일론 머스크 감세안 통과를 확인하고 나서 또 비판한 뒤에 제3의 정당인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킹메이커로 역할했던 머스크였죠. 이제 완전한 적으로 돌아선 셈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다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2%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 하루 만에 3,0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일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불안이 커진 데다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대규모 감세안도 하원을 통과한 점이 시장의 상승을 억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 그리고 상호 관세율이 얼마나 책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원래 상반기 수출 호조를 기록한 후 또 정부의 소비 쿠폰에 더욱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음식료주와 또 화장품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 증시는 기다리며 오른다는 말이 올해에도 통했습니다. 상반기의 시장은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주요 지표 흐름 짚어보고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상반기 전체를 모두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분기에만 해도 트럼프가 취임한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극심해지면서 3대 지수는 약세장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 다시 AI 붐이 살아나고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에도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체력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전체로 다우는 4.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6.2%, 5.9%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상반기에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4월에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 발표와 유예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급등락을 보였고요. 5월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가 국제금리가 4.6%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미 국채 시장은 지난 2월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FOMC 이후 7월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국채 금리는 다시 4.3%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매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역전될지는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국채와는 달리 셀 아메리카 기조를 못 벗어나고 결국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달러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에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진 데다가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이 커지고 또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는 탓입니다. 그 결과로 달러 인덱스는 2분기에만 7% 빠졌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10.7% 추락하면서 현재 97선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된 만큼 앞으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은 달러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고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하면서 금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금값은 지난 2년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25%가량 치솟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이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에 금이 3,7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6월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가격이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는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지난달에 큰 변동폭을 보이긴 했지만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54만 8천 배를 증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또 그전 3개월간의 감산량이었던 41만 1,000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증산으로 인해서 올 4분기에 WTI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의해야 할 이벤트들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향방에 모든 시선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오는 7월부터 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그는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60%에서 70%일 것이고 관세 부과시점이 다음 달인 1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방의 날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광복절이 지진이었다면 관세 서한은 여진이 될 것이라면서 설령 관세율이 기존 10%보다 높게 책정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간밤 성실히 협상을 이어가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또한 시장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결국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해온 머스크가 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창당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 의석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의석을 차지해 캐스팅 보트를 거머쥐겠다는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테슬라에는 호재가 아닐 것 같은데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머스크는 테슬라에 집중하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경제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나오는데요. 7월 금리 인하설을 주장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의 발언과 동조하는 발언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 이번 주에는 3년물과 10년물, 30년물 국채 경매가 모두 이뤄지는데 주말 사이에 감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미 국채에 대한 수요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히토리와 전략 광물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광산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수한 해외 광산 가운데 거래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곳이 10개에 달했는데 2013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점적 우위를 가진 광물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인수합병 공세를 펴는 모습인데 히토리 공급망을 틀어주고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던 중국이 산업의 필수적인 구리 등 금속 재련 시장도 빠르게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중국으로 밀수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허들을 연신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변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아울러 이전 바이든 행정 때부터 시행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AI 수출 규제는 공식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무부가 마련한 초안이 포괄적인 대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특히 엔비디아 칩을 대거 사들이기로 한 중동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내 확장에 집중하느라 일본 제2공장 재건을 연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자금을 쏟아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강경 무역 정책으로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며 미국 내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TSMC로서는 미국 내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건데요. 각국 기업들이 미국 내 얼마나 제조 기반을 뒀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신이 바라본 우리 시장 소식도 살펴보죠.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니혼게이자신문은 이를 이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과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를 닮았다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 주식시장을 우군으로 만들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상장회사 임원이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무가 담긴 점도 과거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이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사회이사 도입과 자기자본 이익률 증가 등을 이 기업의 동료의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토대를 구축한 것과 유사하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 출범을 계기로 정부 지지율과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다면서 개혁 실행 결과에 따라 코스피 5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훈풍이부나 싶던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유럽의 맞불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인데요. 중국 재정부는 정부가 예산 4,500만 위안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명시했는데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공조를 모색했던 양측의 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검색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 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이 AI 검색으로 시장을 야금야금 흡수하는 가운데 야심차게 내놓은 AI 오버뷰 기능이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의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는데요. 독립언론사연합이 구글의 AI 오버뷰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시장의 초점이 AI로 옮겨가면서 새 판을 자르는 스타트업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어 골치가 아픈 마당에 반독점 규제까지 겹쳐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로 예상되며 이때 동행할 기업인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라인업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때 함께했던 기업인들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 또 젠슨 왕 엔비디아 CEO 등이 동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양국 경제의 유대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가니티 코스메틱과 로스웰, 그리고 글로벌 SM,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CXI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논의에 나섭니다. 이달 29일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이어 금감원도 관련 논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IT 기업인 징동닷컴과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엔트그룹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국 인민은행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달러 기반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번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투온이 1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더즌과 뱅크웨어 글로벌도 8% 넘게 올랐고 카카오페이 2.73%, LG CNS도 2.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행 계획에 100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4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는데요. 여기엔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돼서 직결과제 예산은 28조 6천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전년에 25조 3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 늘어난 건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르코스는 21%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헝션그룹 14.22%, 웅진 싱크빅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7% 가까이 뛰었고요. 캐리소프트 5.29%, 아가방 컴퍼니도 4%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우리 증시 모두 급락한 가운데 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올 초부터 기대주로 꼽혔던 데다 중동 갈등과 또 지난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하면서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7월에 들어선 만큼 하반기에도 방산주의 상승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정세의 불안,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국방비 확대 등으로 K방산의 기업 수출 수주가 급증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부 조정 가능성이나 글로벌 변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우리 기술이 10% 넘게 급락했고요. 현대로템과 하나도 모두 7% 넘게 빠졌고 HD 한국조선해양도 7.11% 약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MNC 솔루션도 6.25%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초점은 다시 관세로 옮겨졌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공포의 트럼프 편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관세라는 큰 산을 잘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 지수가 크게 내렸습니다. 코스피 2% 가까이 내려 3,054선, 코스닥은 2.21% 떨어지며 775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하자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쭉 미끄러졌습니다.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는데 양 시장 합쳐서 2,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1,624억 원 순 매수했고 개인도 2,600억 원 가까운 사자세였습니다. 기관만 홀로 3,8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630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들만 홀로 4천억 원 가까이 순 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단 타격이 컸던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선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상승했습니다. 3.3% 올라서 시총 8위로 껑충 뛰었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5천억 원 상당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전격 결정한 것이 주가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떨어졌고 KB금융도 4.1% 낙폭 기록하면서 시총 7위로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10위를 넘어서 19위까지 모두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관세 우려에 특히 바이오 쪽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펩트론까지 5%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10위권 내에서는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90전 상승한 1,36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이내 휴일을 맞아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NDF에서 오늘 6시 기준 환율 1,362원 70전입니다. 외환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3,100선까지 쉼없이 달렸던 국내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이 제한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되살아난 관세 리스크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부여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은 현지 시간 8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협상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LG전자의 잠정 실적,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FOMC 결과가 나오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10시에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7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실적, 금리까지 확인할 게 많은 이번 주 꼼꼼하게 대비하시죠.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여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유독 더운 올해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여름과 제습기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국가에 상호 관세율을 알린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폭탄 알림을 보내왔는데요. 우리 시장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혼조세입니다. 시총 상위 5위단까지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47% 하락하며 63,000원, SK하이닉스가 0.74% 내리며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반등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0.6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31만 2,500원이고요. 현대차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0.24% 내려갑니다. 21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이 충격이 더 큰 모습인데요. 시총 5위단까지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진이 0.4% 내림세로 37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86% 하락하며 거래가 10만 3,200원입니다. HLB가 0.3% 약세, 에코프로가 1.5% 가까이 빠집니다. 거래가 4만 6,1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 요동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뉴스들 계속 확인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이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지금 관세 발송 대상국을 보니까 서한 발송 대상국을 15개국.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 발효가 될 것이다. 네. 예. 아마 월요일 날 서한을 보내겠다 했으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최소한 12개국, 많으면 15개국 정도로 했는데 서한 받는 나라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그런데 조금은 이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 주말 너무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또 일론 머스크발 또 뉴스가 그거잖아요. 신당 창당이요. 예, 참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니, 그나저나 머스크는 한다고 하면 하는 인물인가 봐요. 두 사람 다 그렇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죽하면 거기다 오죽. 트럼프 대통령이 네. 머스크가 자기 최측근을 네. 나사 임명해달라고 했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해 충돌을 지적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예, 참 이제 약간 뭐 이제 미국에서 뭐 약간 그 잡음이 들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그러네요. 이번 주 오늘 첫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뭐 그걸로 봐서는 크게 그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네. 지금 6월 20일 날 종가가 거의 고점에서 3,022포인트, 그리고 나서 우리 6월 24일 날 그걸 해버렸는데 전쟁 끝났다는 소리에 네. 전쟁 종료 그 SNS가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쯤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날 갭업하면서 3,061포인트로 갭 출발했던 6월 24일 날 나왔던 그 갭을 갖다가 이제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오늘 한번 시장 아침부터 뭐 마칠 때까지 한번 좀 오늘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은 신경이 곤두서는 날 같습니다. 네. 오늘 이분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편이세요? 머스크 편이세요? 너무 단도직입적 아니세요? 전자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편이다. 네. 네. 일론 머스크도 참 그거 하네요. 선택하는 카드가 보면은 대단해요.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경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했었고요. 경영에 예.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사실 한 200여 개 정도 군소 정당이 있습니다. 네. 뭐 자유당, 무슨 뭐 여러 뭐 헌법당도 있고 막 있거든요.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 얘기만 하는데 네. 200개나 있다고요? 예, 군소정당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공화당, 민주당 빼고 나머지는 뭐 예. 전국구 오피스 사무실도 없을 정도로 그냥 예. 난립 정도인데 글쎄요. 경영인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정치까지 발을 들여놔서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최측근을 나사 수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최측근이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더라. 이거는 무슨 의도로 올린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이제 정치적인 야심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네.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사실 이사회 내지는 CEO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CEO 리스크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볼 때 네. 테슬라에는 그닥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제3당 창당이라고 하는 저 극단적 선택을 갖다가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그 OBBBA 네. One Big Beautiful Bill Act까지 하면 OBBBA,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왔던데. 근데 거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그 방대한 법안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고 속속들이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뭐 긍정적인 부분 다소 조금 이렇게 뭐 독소 조항도 없잖아요. 있을 굉장히 것이고. 혼재가 돼 있죠. 네, 혼재돼 있는 와중에 저기서 머스크가 내세운 거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은 악화되고 국가 부채가 너무 는다. 나는 그걸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망한다. 그걸 막자가 이제 명분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이른바 저 OBBBA 오빠 법안 저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인지 내지는 진단인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점 짚어주셨고요. 네. 저 역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IRA법 기억나시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게 8만 4개 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그 법안은 8만 4개. 모든 조항을 다 훑어봤습니다. 이번에 오빠 법안은 사실 못 봤는데 아직 네. 거기에 이제 뭐 5만 714번째 조항에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 이런 게 있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그 법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늘 합니다. 예. 이번에 오빠 법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모든 법안을 보진 않았지만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 보복세 899조 보복세가 지난주 찾아뵀을 때만 해도 제가 언론 체크만 해서 그냥 삭제가 됐다라고 언론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
7월 1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카페센트가 네. 이거 삭제해줘라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하원의 그 텍스 커미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세입위원회 예. 위원장이 예. 그 공화당 출신의 2명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삭제했다고 컨퍼메이션을 줬다고 그래요. 음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오빠 법안 중에 이제 뭐 호재는 늘 호재니까 네. 크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이 보복세가 상당히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행히 없애줬고. 없애줬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7월 1일 날 상원에서 그때 찾아뵀을 때마다 한 2, 3주 핑퐁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그 정광석화처럼 7월 1일 날 예상외로 통과했고 7월 3일 날 이틀 있다가 하원에서 바로 또 통과해버렸단 예.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7월 4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식을 했는데 이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뭐 악재와 호재는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정말 메가 비일 같은 경우를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내지는 그런 행보를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정도를 우리가 조금 할애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OBBBA 법안 중에 이제 5조 달러로 그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를. 네네.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왜 우리가 TGA 그 미국 전체의 유동성 추이를 한번 네, 보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아마 향후에 한 2, 3주, 한 달 정도의 시중의 유동성이 쭉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장국을 채워놔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채권도 좀 발행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SLR도 규제 완화해놨고 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향후 뭐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도 살짝 금리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러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 이슈는 해결된 거죠? 일단 해결은 된 거죠. 그러니까 해결된 재무부 지금 보시는 재무부의 일반 계정의 잔고가 이제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은 확실히 실탄을 네, 확보를 네. 했는데 예. 문제는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한다.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을. 그렇죠. 이제 소식을 또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5, 4.8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살짝의 어떤 국채 금리발 소폭 텐트럼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제법 뛰었어요. 네. 이게 3일 날 그러니까 4일 날 휴장하기 전이었습니다만 적어도 뭐 한 6bp, 7bp 정도 10년물이 오르고 했으니까 그동안 쭉쭉쭉 흘러내리던 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것들을 이해하면 반영하는 게 아닌가. 되겠네요.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텐트럼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거고. 예. 그게 뭐 몇 프로까지 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주 아까 말씀해 주신 4.2였다가 4.3로 확 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4.4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실제 2021년도 10월인가로 기억하고 2023년도 5월인가 그때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네. 딱 되자마자 향후 한두 달 동안에 2021년도 1.2, 1.3이었던 10년물 금리가 1.5로 살짝 뜹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3% 중반대였던 게 3.5, 3.6이었던 게 3.8로 확 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간을 갖고 하락을 하는데 그런 식의 연출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7, 8월 달의 변동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믹스해 봤을 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장 흐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하고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뭔가 지금 AI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업종별로 성과가 어땠나요? 지금 자태 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번 주에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이미소비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섹터들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하는 업종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중소형주가 네. 아직 금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대마불사라고 뭐 엔비디아 등등해서 대형주들이 뭐 최근에는 V자 반등을 하면서는 그 대형주들이 끌어오는 시장. 맞아요.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게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게 S&P 500과 S&P 500의 이퀄 웨이시 S&P 500이 6.76% YTD로 연초에 떴고 이퀄 웨이시 5.68%나 뜨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한 흐름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선택을 좀 잘 해서 가야 되는 늘
뭐 업종별 장세, 종목별 장세 이런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건 올라오는 방향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지금 저기 BBB 법안 통과되면서 약간 이슈가 됐던 일단 그거는 확실하죠.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 폐지. 그거는 네. 폐지죠.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나중에 폐지하겠다까지 이번에 전기차에 법안이 대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보조금. 보조금치. 네, 네. 그 대신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조금 더 2030년까지인가 뭐 유예를 좀 해줬고. 해주는 쪽으로. 어쨌건 신재생 쪽은 일단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신재생 쪽은 부정적이지만 일단 태양광하고 풍력 쪽도 완전히 없애나 싶었는데 완전히 네, 없애는 조금 쪽은 남겨둔 아니었고 면에서 볼 때 그 와중에 전기차는 거의 없애는 쪽이었고 네. 머스크가 삐질만 하네요. 근데 머스크도 이걸 원래 예전부터 알고 뭐 알고는 있었다라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통과되자마자 우리나라 종목을 입에 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에코프로밈이라든가 많이 빠졌던 아, 2차 전지가 좀 관련주들이요. 빠졌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관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벌써 거르려니 하는 재료가 되긴 됐어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날라온 서한에서 현재는 그때 4월 2일 날 발표된 거는 우리 한국 25%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보다 높아지면 지금 충격이 되겠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때 오래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한국이 미국은 FTA니까 관세가 많이 낮았거나 없었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거래 상대국에 때리고 있었던 관세가 8점 몇 프로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높거나 25%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암암리에 그 트럼프의 뭐 코멘트나 이런 인터뷰를 보더라도 거래 상대국들에 때리려고 하는 기본 그 임계점, 네. 그러니까 보편 실효 관세가 한 10%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게 언급을 예, 하고 있고 예. 10에서 한 15% 내지는 20% 사이 정도가 될 텐데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원래 대미 관세는 없었다가 지금 새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는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앵글로 볼 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인도, 캐나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차후로 참고해 주시고요. 트럼프가 지난주 초 중반만 해도 7월 4일 이후에 하루에 10개국씩 관세 서한을 날리겠다라고 했다가 여전히 이제 확실히 스카펠 센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카펠 센트가 주말에 8월 1일 날로 딜레이를 일단 해줬죠. 네. 8월 1일부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하자고 하는 국가 말고 다른 국가에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를 서한으로 발송해 버릴 거야. 이제 그게 조금의 변동성의 요인은 되겠지만 조금 더 저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서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네, 뭔가 예. 체근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퇴근하는 느낌. 네. 저의 생각이었던 건 트럼프가 적어도 길더라도 예. 올해 내에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을 하려는 심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투자의 어떤 성패 내지는 뭐 투자 전략에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시장 그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세안이 통과되면 뭔가 재정 정책 확대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예. 이제 계속 나와봐야 예. 되겠지만 차트를 한 두 개 잠깐 보시죠. 예. 먼저 제가 띄워드린 그래프가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라는 언급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통장이겠죠. 2월, 5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 7월 2일 날 현재 재무부 그 일반 계정의 잔고입니다.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2월 달에 일반 계정의 잔고가 7,400억 달러 정도였던 게 지난 7월 2일 날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3,700억 달러로 확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원래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의 잔고 목표 평균 수준을 한 8천억 달러 또는 8,500억 달러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지금 줄어들고 많이 있다. 줄어있네. 그럼 이제 실탄이 계속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요번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였겠죠. 어허. 잔고가 다 없어져 버리면 네, 이제 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실탄을 확보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해소를 했고 그러면 네. 이 TJ 잔고를 포함한 그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 빨강색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중에 빨강색이 미국 전체 시장의 유동성 흐름이고요. 요 흐름 제가 빨강색만 일단 보시면 네. 되거든요. 요 빨간 게 밑에 두 개인데. 위에는 오렌지, 맨 위는 아, 오렌지가 위에는 보여요. 오렌지예요. 예. 가운데 이게 네네. 위에서 두 번째가 빨간색. 죄송합니다. 조금 예.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서. 그리고 이 중에 TGA라고 해서 밑에서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밑에 그래프, 동그란 그래프 그려둔 것 중에 네네. 가장 밑에 있는 요 아. 흐름이 TJ 방금 보셨는데 TJ 잔고의 추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21년도 10월 달, 23년도 5월 달에 부채 한도 증액 타결 딱 하자마자 쑥 줄었다가 다시 쑥 잔고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늘어났다는 얘기는 TJ 잔고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죠. 흡수 내지는 예. 그만큼 덜 뿌려주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텐트럼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7,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고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잔고가 쑥쑥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탄 확보하는 과정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 뿌려준다는 얘기군요. 그게 제일 위에 그 오른편 쪽에 빨강색 그래프로 그려진 네. 빨강색이 그 가장 우측의 그래프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끝에가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하. 예, 이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가 올 한 2, 3월, 3, 4월 정도 들어서 유동성을 다시 계속 뿌려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TJ 잔고는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까 21년 10월, 23년 5월 달처럼 유동성을 살짝 이제 TJ 잔고를 늘렸다가 다시 늘어주는 요 과정이 한 7, 8월 정도에 잔고를 쭉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요 과정에 이제 채권 뭐 부채를 좀 필요한 만큼 좀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채권을 발행하면서 TJ 잔고가 더 이제 TJ 잔고는 늘어나겠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과정이 네.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게 일단은 조금 홀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잔고를 늘려야 되니까. 예. 그런 과정에 채권을 또 발행을 하면 채권 금리는 또 살짝 뜨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 대표님 설명대로 따르면 TJ의 통상적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는 깔고 가는데 8천에서 8,500억 달러 예, 정도. 지금 한 3,500억 그렇죠. 달러 정도로 예. 하셨으면은 네. 적어도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천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데 많은 돈이죠. 그걸 갖다가 결국 시중에서 다시 흡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정교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왜 소장님도 칭찬해 주셨던 그 SLR 규제 완화하는 이유가 다 네. 이런 것들을 포석에 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은행에서만 살 수 있는 규모가 5%에서 3% 줄어들었을 때 1.77조 달러니까 하하. 3.5에서 4.5 했으면 뭐 대충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정도의 새로운 신규 매수 기반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어차피 그 스케줄은 다 뭐 꿰차고 있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결국 그렇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TJ 쪽으로 SLR 완화로 어느 정도 그거 하는데 국제 매입 SLR로 여력이 있게 인해서 되면 창출할 수 있는 네. 신규 수요가 훨씬 그거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뭐 늘 우리가 하는 10년물, 30년물 경매 통해서 인다이렉트 비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뭐 규모가 뭐 70%씩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일부 흡수할 것이고 이제 그럼 필요한 투자자 것도 관점에서는 한 9월쯤 되면 시중에 오히려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통상 네. 스케줄상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쭉 좀 유동성을 좀 증가시켰다가 이제 그때부터 또 시중에 이제 지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걸 그러면 측면에서 9월, 10월. 9월, 10월 정도 그러니까 7, 8월 달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어.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지나고 보면은 또 매수 기회이거나 뭔가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역시 그냥 얘기고. 좀 빠르신 건데 그러니까 7, 8월 달 싸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 아니겠습니까? 빠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여시예요. 예. 역시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참 잘 컨트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을. 저는 그래서 말씀이 나오신 김에 트럼프 정부가 이 경제나 정책 저는 비교적 잘 매니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그리고 해요. 트럼프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로켓처럼 미국 경제를 성장할 거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믿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네요. 행정부의 수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친트럼프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친트럼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친트럼프로 보여요. 아 이제 그 행정부나 정책을 믿는 입장에서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 경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 타임라인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는 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참 미국 경기는 확실히 세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보시죠. 네. 고용 보고서 지난주에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왔고 한 이틀 있다가 또 ADP 민간 고용 네. 보고서 나왔고 금요일 날 대망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휴장이라 목요일 날 나왔는데 뭐 ADP 민간 보고서는 여전히 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다. 예. 고용 보고서만 보시면 되는데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에 14만 4천 건 늘어났다가 이번 달을 발표된 지난주 발표 14만 7천 건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헷갈리는 게 바로 옆에서 보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교적 정확한 추세를 잘 보여주거든요. 예. 주간마다 발표하는 게 그게 23만 7천 건이었다가 주간으로 네네. 지난 주간 발표된 게 23만 3천 건 오히려 줄긴 했습니다만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해서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지금 196만 4천 건 동일은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22만 건 수준이었고 연속 실업청 청구 건수가 연초에 170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고용 보고서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 고용 보고서가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볼 때 네.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14만 7천 건이나 되고 어쨌건 실업률이 4.2, 4.1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물론 실업률 줄어든 거는 그 이번에 이제 왜 불법 이민자들 막 50만 네. 명인가 내보내고 네. 이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월간으로가 0.4% 증가했다가 0.2%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에도 부담이 없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일자리 수는 또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 경기는 좀 확실히 세긴 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만 집중해서 보면 이제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7월달에 FOMC 금리 인하는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고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 트루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왜 실시간 네. 물가지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 그거를 보시면 지금 1.95% 지난주 금요일 현재 1.95%인데 이 수치 자체는 틀립니다. 그 CPI나 PPI하고 발표되는 게 계산하는 산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패턴을 보시면 되는데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오른편 쪽에 한 4, 5월 달 정도 4월 달부터 이 트루플레이션 지수가 쑥 뜨더니 5월 달 들어서 쑥 뜨면서 최근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월부터 이렇게 쭉 뜨고 있다는 얘기는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막 관세 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실제로 이제 물가에 전이가 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가장 오른편 쪽에 쭉 뜨다가 지금 한 2% 가까이 뜨다가 이게 보니까 2.2, 3% 가까이 떴네요. 그러다가 1.95로 다시 쑥 또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관세 물가 영향이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7월이라든가 8월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시적 내지는 소폭으로 뜬다고 하면 9월 달 금리 인하,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보시는 페드와치 7월 4일 날 현재 페드와치를 갖고 왔는데 사실 페드와치도 그렇게 뭐 전망이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냥 투표하는 걸로 산출하기 때문에 어쨌건 4.5에서 지금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결 2.9% 빼고 나머지가 다 인하 가능성이니까 98%, 97% 정도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거 페드워치 퍼센테이지 나오는 저게 확률로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설문입니까? 네. 저 돈 태운 거 아니에요? 페드와치는 돈 태우는 건 아니라고. 돈 태우는 거 아니에요? 폴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데가 폴리마켓 이제 같은 거는 돈 태운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지는 설문으로 하는 거는 영. 그래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마 폴리마켓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네. 한 7, 80% 확률 이상으로
9월 달에 최소 한 차례 이상 하는 걸로 보지 않았을까. 폴리마켓에서도. 제가 한 3주 전에 보니까 80몇 %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7월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도 7월 달에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지표는 그렇다 치고 저쪽은 어때요? PMI 지표는? 지난주에 이제 ISM 제조업 네. PMI하고 서비스업 서비스 PMI 다 그리고 나왔죠. S&P 글로벌의 네.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아예 ISM만 일단 보시죠.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ISM 막 연초 이후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찾아뵀을 때하고 똑같은 PMI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각각 또 오르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조업 지표가 49%라는 건 여전히 50 미치니까 위축 국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때도 한번 이런 표현 드렸는데 2023년, 2024년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고 경기 굉장히 활성화됐을 예. 때조차도 이 제조업 지표가 40%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완연한 시장의 기대, 서베이 지표, 소프트 데이터 자체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3,04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7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죠. 5%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2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원. KB금융 2.9%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0만 8,800원이고요. 셀트리온 기아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5%가량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37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4,5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49%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27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1,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가캠바이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만 원. 펩트론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3.8%가량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6만 1,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게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무렵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참 예측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거나 시장의 속성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떤 셀온 팩터가 네. 됐건 뉴스가 됐건 우리 또 상법 개정을 많이 입에 올렸습니다만 막상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고 오늘 궁금한 거는 LG 엔솔이네요. 굉장히 실적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2022년 11월 달에 보니까 최고가 찍은 게 62만 9천 원. 지난 주말 종가가 31만 500원. 지금 딱 레벨이 그나마 26만 6천 원까지 왔다가 이제 조금 반등해서 이 정도인데 현재도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 재료가 나오고 나서 살짝 지금 최근에 했습니다만 야 이게 왜 차트에 왜 200일선이 안 보이나 했더니 아직까지 이게 상장하고 나서 200일이 안 됐구나. 그래 우리가 이게 LG화학에서 LG에너솔루션 분할돼서 나오고 해서 그때 막 날치고 했던 게 거래일 기준으로 채 200일도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아슬하게 그냥 3020이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6월 20일하고 24일 사이에 그 갭 어차피 채울 갭이면은 오늘 그냥 채우고 다시 또 위를 노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근데 남의 나라 PMI 무슨 고용 지표는 맨날 살피는데 우리나라 거는 안 살펴도 됩니까? 우리 보니까 이충강 대표님 안 살피시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저도 안 살피는 것 같고
어느 전문가도 한국의 고용지표나 한국의 무슨 뭐 경기지표 관련해서 특별하게 요즘 언급들을 안 하시는 게 뭐 이렇게 대세인 것 같은데 그냥 5,000포인트 믿고 가면 되는 건가요? 코스피. 재미없으시겠지만 저는 펀더멘털을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네. 같으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 주셨을 때마다 네. 표현드리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4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네. 2023년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103%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지 않습니까? GDP를 분해해보면. 그중에 수출과 수입을 합쳐보니까 GDP의 10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넘는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결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를 제가 가끔 이제 한국 볼 필요가 있을 때 보는데 수출이 최근에 올 연초 들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지난 6월 달에 살짝 좀 좋아졌던 거 반도체 빼고 나머지 업종들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 뭐 야단을 혼을 날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께 하반기에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거가 하는 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해서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게 지금 대부분인데 지금 이춘강 대표님은 되게 소신 발언을 해주셨어요. 예, 욕을 먹어도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뷰를 그대로 드리는 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좀 급하게 올랐죠. 대선 이후에 그한 한 달 반, 두 달 만에 3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런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적정 주가를 적정 지수 흐름을 찾아갈 것이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 지금 3,040인데 저게 뭐 2,900이 적정일지 3,000이 적정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포인트까지 탁탁 찍으면 좋겠지만 뭐 귀신도 모른다는 게 그건 주가니까요. 그렇죠. 예. 대충 방향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사이드 워킹 이를테면 좀 횡보하는 장 네. 예,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깊이 리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저도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아까 제가 차트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LG엔서. LG엔서를 예.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네.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200선이라서 맞아요. 이거 지금 뭐 충분히 이게 언제야? 예. 이게 제가 기억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0일선 지금 33만 원, 뭐 지금 200일선 충분히 나오네요. 35만 원대 중반.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빠른 인정 좋죠. 예.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걸 아무리 세팅을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런도 한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BM이 지주냐 에코프로가 지주냐 헷갈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죄송합니다. 영마 갑자기 옛날 기억이 갑자기 상기되네요. 상기되네요. 네, 저희 예. 방송에서 지금 못 나오신 분 계신데. 아유, 네. 그런 황당한 실수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그래도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좀 헷갈리는 게 네네. 4, 5월까지는 미국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6월 들어서 이게 글쎄 저는 사실 의구심입니다. 미국 S&P 500의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가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6월 들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7월 3일 현재 팩트셋에서 아시겠지만 팩트셋이 미국의 기업 실적 관련한 가장 방대한 이 데이터를 기업 주는 실적 거거든요.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온 속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9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관세 서한 발송 대상국은 그 전에 나온 얘기로는 12개국에서 15개국이 될 것이다. 글쎄 어느 정도 이제 관세율이 발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당장 8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의 관세율 이제 발효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많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떨어집니다. 지금 3,039, 그리고 코스닥도 0.3% 내림세입니다. 77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떨어집니다. 62,6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2% 하락합니다. 지금 26만 5천 원 선.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3% 강세를 보여줍니다. 32만 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합니다. 103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1% 떨어지네요. 20만 8천 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9만 8,500원. 그리고 KB금융이 약보합으로 11만 1,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9% 하락합니다. 5만 2,200원. 네이버가 0.4% 올라갑니다. 25만 2천 원. 지금 1% 이상 올라가네요. 셀트리온 0.6%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약보합권이네요. 37만 5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8% 하락합니다.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1.3%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10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9% 하락합니다. 4만 6,400원. HLB도 떨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오히려 3.5% 강세 보여줍니다. 51만 원 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휴젤이 약보합으로 3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하락합니다. 2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모두 1% 넘게 떨어집니다. 각각 주가는 11만 8,900원, 18만 6,2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6% 올라갑니다. 6만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날, 전자결제 쪽이죠. 지금 갤럭시 머니트리도 3.4%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KG 이니시스도 1% 이상 올라가고 다날이 7.9% 강세를 보여줍니다. 9,140원이고요. 엑토파이낸셜도 3.7% 올라갑니다. LG CNS도 5% 강세고요. 더즌도 3.5% 상승 보여주고 있고,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미투온도 각각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NHN KCP도 3.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흐름 좋고, 이게 또 전자결제, 지역화폐 다 엮여 있는 종목들이에요. 코나이 같은 경우가 이제 10% 급등을 하면서 지금 6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쿠콘, 웹캐시도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라클도 3.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움직임 다 좋습니다. 오늘은 다 그쪽 움직임이네요. 이 가운데 이제 보험주 내에서는 동양생명이 지금 19% 급등을 하네요. 지금 7,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71억 원, 기관 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38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9억 원, 197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는 지금 1,9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0전 상승한 1,362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보니까 지금 보합권으로 낙폭을 빠르게 좀 축소해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강하네요. 일단 외국인이 그렇게 밑으로 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초반 흐름이네요. 이 정도면 진짜 강한 거네. 이렇게 해서 21선이 그냥 이렇게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식의. 아까 지금
이중광 대표님 어디에서 말이 끊겼죠? 아, 미국의 기업 네, 실적이 기업 실적 얘기. 네네. 네네. 음. 자, 마무리 좀 네, 네. 네, 드리면 실적 얘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팩스셋에서 발표한 2분기에 플러스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 성장이 플러스일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네. 회사가 110개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110개 중에 가장 오른편 끝에 2, 4분기 때 51개 회사가 플러스 기록을 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지난 1, 4분기에는 39개에 불과했었습니다. 음. 110개 회사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개선이 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고 이 지금 발표되는 수치가 지난 5년 평균, 10년 평균 각각 42, 39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뭐 50 한 1, 2 정도 되니까요. 저기 개수 자체가 예, 되니까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 지지난주 현재로 보니까 연초에 2025년 한 해 S&P 500 상장 회사 전체의 주당 그 순이익의 그 달러 기준으로 주당 네, 순이익의 예. 평균이 270달러 중반 정도 됐었다가 지난 4, 5월 달에 270달러 초반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6월 들어서 갑자기 그게 280달러로 다시 쭉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드 데이터를 갖고 다 전망을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팩스셋에서 실제로 이제 하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싹 긁어서 발표를 했겠죠. 신뢰할 만한 독립 리서치 기관임을 전제로 할 때 기업 실적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저는 보니까 월가에는 톱니, 우리 한국에는 이충강, 앵그리버드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톱니가 이제 진단하기로 뭐 자주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most hated rally 뭐 그런 식으로 미움받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움받는 상승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큰 손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근데 자금막 올라간다. 그렇게 진단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 저도 늘 월가의 뉴스를 보니까요. 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 큰 손들, 기관 투자가들은 이번에 매집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다. 예, 좀 뭐 역대급은 아니지만 이 평균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예.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4월 8일 이후에 한 2달 만에 그냥 V자 반등 한 20, 그러니까 23%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저희 대표님, 다른 대표님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저희가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형은 상당히 이번에 발군의 성과를 계속 치현하고 있는 중인데 자산 배분형이 이번에 참여를 못했어요. 저희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네. 이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자는 전략인데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 V자 반등을 할 때 참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럼 시장 수익률만큼 안 난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뭐 이런 거 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저 이 대표님도 지금 이 랠리가 약간 밉네, 그죠? 반반이죠. 왜냐하면 반반. 주식형은 또 그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하니까 이게 좀 갈리는 거죠. 욕심껏 했으면 좀 공격적으로 베타를 좀 빨리 늘렸으면 이번에 V자 반등할 때 참여를 했을 텐데 운용이라는 게 늘 그렇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변했다. 늘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 큰 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광3점 몇 번씩 먹여줘가면서 끝내는 이제 광박 피박 씌우고 그렇게 탈탈 털어가는 시장이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이제 큰 손들이 틀리네. 정보가 그만큼 맞아요. 예. 정보가 근데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 이제 네. 많이 해소가 된 것이고 예, 또 그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세상이. 하기야 증권사 영업하는 친구들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딸린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글로벌 큰 손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길래 시장 수익률에 못 따라가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게 수익률이 괜찮아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앵커님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고 아니, 왜냐면 통상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가라고 예. 하면 이제 하버드 뭐 인다우먼트라든가 예, 예. 연기금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 채권, 그러니까 자산군으로 볼 때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투자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요번 국면에서는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뭐 보험회사 같은 뭐 연기금도 그런 걸 충분히 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ALM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채권이 워낙 많긴 한데 주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뜨하고 좀 축소를 해놓은 걸 반등도 이렇게 슬금슬금 반등한 게 아니라 갑자기 V자만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들은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네. 더 보수적이니까 참여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 무슨 모르겠어요. 그 좀 핫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자산군을 좀 섞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네네. 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이분 헤지 펀드까지도 적당히 좀 배분을 해서 베타를 적당히 늘려가는 예를 들면 주식이 좀 좋을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이 한 30~40%였던 거를 한 50% 정도로 이런 정도의 매니징을 좀 개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재미없는 답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저는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20% 올랐다고 해서 시장보다 막 방송에서 이런 표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포트폴리오가 막 그냥 공격적인 종목 하나에다가 레버리지 3배짜리 섞고 막 저는 그거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만한 사람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네. 투자의 첫걸음은 저는 외람된 표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가 첫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어.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허. 야, 지금 우리 시청자분 올리시는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이충강 대표님도 요즘 이래저래 방송이 많아지시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보신 분하고 띄엄띄엄 보신 분하고 이제 차이인데 지금 이제 이충강 대표님 숏쟁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절대 숏쟁이 아니고 상승 요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보면은 그 대목만 들으시면은 저 친구는 맨날 비관적이네 부정적이네 숏쟁이가 어떻게 자산운용사 대표를 합니까? 투자자문사 대표를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상승 요정이라고 비주얼하고 전혀 아니 비주얼하고 어울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 대표님 보면은 미국장하고 우리 국내장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좀 어떤 많이 틀립니다. 다르네요. 네. 그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다른 거 무엇보다 1994년도부터 제가 1994년도부터 꼭 하는 이유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만 해도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180포인트, 200포인트, 250포인트였거든요. 94년도부터 401K라는 게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데 지난주 금일까지 제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지지난주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 동안 S&P 500 상승률이 1270% 정도 되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230%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배, 1.3배 떴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GDP 성장률이 80년대 중반만 해도 10%, 15%, 16% 이랬습니다. 그 고도 성장 이게 시기였죠? 지난주 작년 말까지 올해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서 조금 회복을 했을 거예요. 전망치가. 1%가 겨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0.5%도 안 될 겁니다.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 한국이 그렇고 한국이 18%, 15%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네. 미국은 2%에서 2% 중반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어허.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거기에는 정책적인 측면, 전 세계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특히 또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조금 이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내지는 유지 이상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창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거 보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 글쎄요. 저희 뭐 그걸 맞출 자신도 없고 뭔가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펀더멘탈에 기반했을 때 좀 더 펀더멘탈하게 좀 말 그대로 펀더멘탈한 시장이 투자할 때 훨씬 더 히트레이쇼가 높고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미국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포트폴리오 그 전에 보면은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유틸리티였나? 유틸리티, 부동산, 부동산? 중소형 예, 그리고 요런- 원자력.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중소형하고 중소형하고 부동산이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쫙쫙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해요. 아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하고 부동산이 각각 올 들어 0.85, 2.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뭐 산업재라든가 통신 서비스 이런 것도 13.3%, 막 10% 이상 올랐을 때. 근데 연말까지로 보면 이제 OBBB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네네. 예. 규제 완화 감세.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탄력성이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과 중소형이라고 생각을 아직 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또 한 축으로 투자를 이미 해놓은 게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가 네. 저희가 상당히 요새 좀 회피한 산업재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인프라 도로를 쪽? 새로 깔 거나 인프라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자재를 대거나 수송을 하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지금 산업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산업재 ETF를 네. 재작년 하반기에 이미 편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연초에 빠질 때 조금 흔들했죠. 중소형 산업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반도체나 AI 쪽은 없네요. 그건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뭐 메가캡, M7 이런 네. 건 잘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것도 네.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담고 가는 거고. 네, 저희 포트폴리오 한 30%, 40%는 일단 네. 담고 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할 때 이제 중소형 부동산, 산업재, 원자력 이런 것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있죠. 환율은 제법 1,350원대까지도 왔는데 여기서 뭐 추가 급락 가능성은 크게 안 보시는 거죠? 제가 요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아, 예. 뭐 그래프는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달러 쪽 수급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그 CFTC 예. 달러 미결제 약정 어허. 규모, 순매도 약정 규모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보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예. 그래프의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빨강색 그래프가 헤지펀드들이 지금 잡고 있는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고요. 이 빨강색 그래프 0 기준으로 위로 올라온 게 달러가 약세될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거래 수준이고 0 밑으로 가는 게 강세 배팅하는 수준인데 재밌는 건 위로 올라갔던 포지션이 쑥 줄어들고 밑으로 내려갔던 포지션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이 0 기준으로 딱 수렴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달러가 연초 이후에 지금 한 7.5% 약세였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거의 평균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원달러로 치환을 해보면 1,35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DXY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한 95포인트 정도가 하단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몇 개월 계속 저희가 이제 달러를 보고 있는데 95포인트하고 원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350원 정도 1,350자가 딱 보이면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한 두세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달러 기준으로 볼 때 달러 약세도 이 정도에서 이제 평균 수준으로 어떤 수렴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기본적으로 정책금리 차가 2%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3,05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3% 내리면서 773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13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은 24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은 12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26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31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12억 원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제품과 철강, 방송과 엔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가스 유틸리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다날이 11.1% 상승합니다. 거래가 9,380원, 한국정보인증 7.82% 강세로 8,410원대 거래됩니다. 또 LGCNS가 5.8% 오름세로 84,500원, 헥토파이낸셜이 3.7% 상승하며 22,450원대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4.3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6,43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오름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인 사이닉 솔루션 오늘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 투심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4%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11,510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밖에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8.69% 오름세로 18,140원, 사피엔 반도체가 4.6% 오름세로 거래가 25,800원이고요. KRM이 3.49% 상승하며 4,295원, 더불어서 텔레칩스도 2.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주도 선방합니다. K조선을 선도하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빅3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오름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는 38만 2,500원, 삼성중공업 1.56% 강세로 15,970원대 거래됩니다. HD 현대미포가 1.2% 상승하며 17만 4,100원이고요. 하나오션이 2.3% 강세로 거래가 7만 4,700원, 더불어서 HD 한국조선해양 1.14% 상승하면서 거래가 31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주 보시죠. 미국이 지난달부터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는 듯 싶었지만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조금씩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만 3.56% 상승하면서 3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내에서 동국제강 4.27% 상승합니다. 거래가 1,740원, 현대제철이 1%대 오름세로 3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CM이 0.6% 상승하지만 지금 동국제광과 현대제철, 동국CM까지 모두 음봉이고요. KG스틸 하락 전환됐습니다. 0.31% 약세로 현재 거래가 6,44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에서 일단 관세 리스크는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매도폭이 장중에 커질 수 있으니 흐름은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출 실적이 공개된 후 라면과 화장품 수출 성적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다시 주목받게 되는데요. 살펴볼 이슈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유정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야, 이게 지금 음식료주 또 이제 더워지면은 또 이럴 때 또 한번 음식료주 한번 짚어볼 때가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까지 지급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또 이래저래 또 재료도 받쳐주네요. 최근에 음식료주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오늘까지 상반기에 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좋았죠. 네.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에 붙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KTNG나 삼양식품 같은 대형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 외에 중소형주들의 주가는 다소 부진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반기에는 적어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내수 소비가 잠깐이나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저희 섹터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삼양식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참 이게 차트 보니까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지금 127만 5천 원 선까지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게 식품 회사로 우리나라 상장된 식품 기업으로는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예. 삼양식품이 사실상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그러게요.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올해 기준 삼양식품의 매출액은 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0억 보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기존의 대형주였던 오리온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에는 오리온에 준하는 수준까지 붙어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마 한영근님이 생각하는 삼양라면하고 저희 세대의 삼양라면은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소장님 세대 삼양라면은 뭐예요? 우리 때의 삼양라면은 그거였죠. 주식이었죠, 주식. 아, 이 주식 말고 스탁 먹는, 말고 먹는 네. 주식. 예, 그리고 맛도 대단했고요. 그때 아무나 먹는 거, 뭐 요즘은 이제 힘들면 라면 먹는다 하지만 그때는 라면은 뭐 하나의 그거 대단했는데 요즘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가 무슨 삼양라면 이런 것 때문은 아니죠. 역시 말하는 그 불닭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삼양라면이 원래 기존의 대표 네. 브랜드인데요.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충성 고객들이 경쟁 제품들에 많습니다. 신라면파도 있고 진라면파도 있고 너구리파도 있고 삼양라면파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국물 라면 시장은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치열하죠. 편인데요. 삼양식품의 지금 내수 해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건 불닭 브랜드 산하의 불닭볶음면 이 지금 성장을 다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자막 저게 해외 매출 비중 실합니까? 맞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요? 내수보다 해외 수익성이 좋아서 오. 그래서 불닭 브랜드 중심으로 삼양식품이 비국물 라면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에 공장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우선은 이번 달 올해 예. 7월 달부터 한국의 밀양 2공장을 지금 본격 예, 가동을 밀양 하고 있습니다. 공장 얘기는 들었고 국내 네. 쪽에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예. 분위기고요. 삼양식품이 지금까지는 국내에만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 첫 투자를 결정을 해서 27년 1월에는 중국 현지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고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이 되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중국 물량들을 중국 공장으로 이관해 줄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현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구조고 한국 공장은 중국 생산분이 비는 만큼 또 타 국가로의 수출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러면 자싱이 어디쯤 있는 도시인가요, 저게? 자싱시가 해안가에 해안가. 인접해 있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
인민들 상대로 파는 거죠. 네, 중국 내수 물량을 중국 대응하는 내수로. 물량들이고 한국 공장에서는 중국 외의 국가로의 중국 외의 수출을 국가로. 계속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앞서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80%, 해외 매출이 80%라고 하면 진짜 수출주 많네요. 맞습니다. 내수 사실 매출이 수출주네, 20%밖에 안 수출주. 된다는 거고. 내수랑 해외 쪽의 마진 차가 굉장히 큰 걸로 추정이 아. 되고 있어요. 회사들이 이제 지역별 마진을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내수와 해외의 마진 차가 거의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지만 이익 비중은 사실상 전체 다가 해외에서 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 진짜 수출주네요. 예. 저는 어떤 불닭볶음면 비슷하게 뭡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만듭니까? 비슷한 제품이요. 한국에서도 2010년 초반에 많이 나왔었고요. 네. 다 단종됐고 지금 단종되고. 해외에도 가보면은 네. 수출 전용 제품들 혹은 현지의 작은 업체들이 짝퉁 예. 제품들을 짝퉁 제품들. 많이 만들어 팔고 네. 있습니다. 소비재는 진입 장벽이 낮고 카피가 예.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제품이나 미투 제품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불닭볶음면은 지금 출시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불닭과 불닭을 따라한 제품들로 이미 구분되는 것 자체가 미투 제품, 짝퉁 제품들이 넘어올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면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소스 소스가-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그 소스 업체가 S&D잖아요. 네. 그러면은 S&D 문을 두드린 라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 이제 궁금한 게 이 S&D와 삼양식품 간의 어떤 계약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안 되게끔 한 뭐가 있었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도 좀 장치가 있고요. 아. 또 S&D랑 삼양식품이 거래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서로 배반할 아. 요인이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같이 윈윈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S&D의 라인들을 내재화할 가능성도 적고 네. S&D가 삼양식품의 경쟁사 쪽으로도 물량을 줄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삼양식품 목표 주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약간 아찔한 감도 있고 이제 뭐 고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 트럼프가 뭐 관세 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글쎄 이런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를 매길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줄줄이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할 것 같았습니다.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네.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리뷰 리포트 쓰면서 네. 170만 원으로 리포트를 쓰고 있고요. 170만 원의 근거는 삼양식품이 밀양 2공장 가동 전인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체력입니다. 네. 근데 7월부터 밀양 2공장 8억 개짜리 공장이 본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중반으로 훌쩍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워드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는 7,000억에 준하는 영업이익 달성 가능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단기적으로 타겟 시가총액은 12조,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래도 야, 우리나라에서 저 100만 원 넘어 가지고 오래 버티는 종목이 잘 없잖아요. 과거에. 여러 의미가 있죠.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예, 주가가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고. 주식 분할에 네. 이렇게 유혹이 자꾸 커지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치권에서 건드리지 않는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쪽은 개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의 상승분이 적어서 저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미국 현지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려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중국 제품들의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 식품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은근히 이제 환율 오르면 좋아지는 회사가 돼 버렸네. 맞습니다. 그죠? 수출 비중이 워낙 수출 높다 비중이 보니까. 워낙 높아져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삼양 말고 이제 다른 데서 한번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 불닭 말고도 K푸드 나름대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뭐 비비고 이쪽은 만들 거고 저기 대상은 종가 김치 네. 김치가 팔려요.
팔립니다. 잘 팔리고요. 저희 이제 종합 그래요? 가공식품업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삼양식품은 사실 라면 업체라고 그렇죠. 저희가 부르고 뭐 제일제당이나 대상, 풀몬 이런 기업들은 종합 가공식품업체 여러 가지 네.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그렇게 일컫는데 그런 종목들도 해외 성장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기준이 품목당 매출이 1,000억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예. 전사 매출액에서도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네. 그 외의 종목들도 해외 성장은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식품 섹터, 음식료 섹터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건 어떤 종목이에요, 연구원님은? 삼양식품 아, 추천드리고 여전히 삼양식품. 삼양식품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프리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하반기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에도 아직도 하반기의 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4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닝이 더 올라가면서 주가도 계속 계단식의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해외 마진하고 우리나라 내수 마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더 비싼 거네요. 국내보다 20, 30%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적으로 가격보다는 경쟁의 강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작은 나라에서 좋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할인 행사나 판촉비나 마케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삼양식품은 제품력, 브랜드력 기반으로 성장이 나다 보니까 매출 활성화 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적게 반영이 되면서 결국 좋은 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도 훨씬 작고. 네, 국내보다. 마진율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식품주 중에서 탑픽을 갖다가 삼양식품을 하시면서 우리 한 연구원님 막상 라면은 뭐 진라면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저는 모든 저희 커버리지 기업들에게 동등하게 그러지. 네. 예, 그 배신, 네. 그 이맛도 먹고 배분해서 저맛도 먹고 먹고 있습니다. 네. 배신 때리면 안 되죠. 네. 이번에는 화장품 쪽 한번 짚어봐 주시죠. 지금 지금 상반기 뭐 역대급 수출이라던데 괜찮은가 봐요? 소장님이 화장품 쪽 질문하니까 뭔가 안 어울려요. 그럼 하세요. 저 뭐 로션 바르는 게 다인데. 화장품, 선크림 바르셔야 되는데 화장품도 지금 수출 성장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이 어느 정도냐면 동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해외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저희 화장품 산업들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아직도 급격한 회복세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국가의 화장품 수출액의 최고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여전히 섹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오히려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빼고는 다 늘어나고 다 있다고 늘어나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K뷰티 예전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클리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쑥 들어가고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 올리브영 매대에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APL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업체들이 또 주문 제작하는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 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더 좋다는 얘기도 많아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운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료에서는 코카콜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가 지금 100년이 넘은 브랜드거든요. 고로 음식료에서는 히트 시키기가 어렵지만 한번 히트를 하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추세가 쭉 유지가 되는데요. 예. 이제 화장품, 특히 한국 화장품 중에서 지금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신생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생명 주기가 3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짧네요. 그래요? 굉장히 짧기 예.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성장이 나오는 브랜드를 사고 파시기가 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브랜드사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매매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ODM, OEM 쪽을 대안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ODM, OEM 쪽은 수주가 계속 순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의 베타는 낮을지라도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ODM, OEM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이 APR은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화끈하게 오를 수 있었죠? APR은 작년에 상장한 새내기 네네네. 종목이었는데요. 작년에 상장한 초기에 예. 마케팅비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우려를 낳아서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를 오랫동안 작년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선제적인 마케팅비의 투자가 매출로 확인되는 게 작년 4분기부터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에 부합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상회를 했었고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1조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계속 매출 성장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APR의 카테고리별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이랑 디바이스 쪽인데 네. 지금 매출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디바이스가 아니라 화장품인데요. 아, 그 디바이스는 그때 김희선 씨가 맞습니다. 광고했던. 네. 예. 근데 디바이스 매출이 빠진다라기보다는 화장품이 너무 빠르게 세 자리 성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화장품과 디바이스가 같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낸 트래픽이 매출 성장이 디바이스로 넘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 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디바이스 중심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APR도 화장품 브랜드사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디바이스라는 게 이 얼굴에 네. 밍밍밍 해가지고 네, 피부 밍밍밍. 피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남녀노소 있고요. 누구나. 원래는 이 디바이스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예. 예전에 50만 원 그 위. LG에서 먼저 나오지 네, 않았어요? 프라일 네. 브랜드인데 그거는 100만 원 정도 됐기 어.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큰 맘 먹고 그러네요. 사야 되는 제품이었는데 APR은 지금 생산이 전체가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네. 가격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가부터 중가, 고가까지 라인업을 확대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신규 소비자들이 계속 유인되고 있어서 저는 디바이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삼양식품이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비싸 지금으로 보이고 보면 비싸 차트도 보이고. 무섭지만 어닝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가는 거에 올라타는 게 맞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쪽에서도 탑픽은 APR로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아모레나 저쪽 LG 생활건강은 여전히 무겁게 갈 수밖에 없나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 중국 네, 쪽에서의 좋아- 구조 조정도 아.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비주력 브랜드들이라고 하는 뭐 라네즈나 숨 기타 브랜드들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APR처럼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성장이 세 자리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진 않다 보니까 성장이 나오는 종목에 계속 높은 멀티플이 부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권님 저기요. 홈쇼핑 그거 하시면 잘하겠다. 쇼호스트, 왜요? 쇼호스트. 쇼호스트요? 왠지 듣고 있으면 확 그냥 땡기네. 아, 지난번에 삼양품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탑픽이라고 그때라도 그때 맞아. 얼마였죠? 그 제 기억에. 그때가 100만 원 초반이었던 가네 만에 했었을 가네 만에 할 거예요. 때. 네. 근데 지금 120 얼마야? 127만 5천 원인가? 야, 그럼 이게 두 달 만에 거의 한 30% 수익이 난 거네요. 그러네. APR도 굉장히 주가가 그러네요. 좋고. APR로 굉장히 인상적인 네. 시세가 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좀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뭐 예. 4,200개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뭐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아시아장도 그거 하고 지금 테슬라는 거의 뭐 시간에 프리장에서 한 6% 가까이 빠지고 있다고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저래 우리 장이 강한 거는 뭐 현재 진행형의 팩트네요. 진짜 강합니다 우리 장. 네네. 앞서 이충광 대표님 음. 뷰는 약간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나봐야겠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